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식입니다. 오늘은 이 본격적인 정치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흘러넘겼던 몇 가지 문제를 짚겠습니다. 사흘린 조선일보에는 고금리 못 버틴 2030 영끌족 12만 명에 대한 기사와 그리고 사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자기 집을 소유한 2030 연령층이 전년보다 12만 3천 명이나 감소했다는 뉴스입니다. 30대를 보면요, 이 주택 소유자는 154만 1천 명, 작년보다 10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30세 미만, 그러니까 29살까지 주택 소유자는 27만 4천 명, 작년보다 1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바로 높은 금리, 이른바 고금리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 때 2030대 청년 세대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일단 세금을 지켜냅니다. 그 집을 사는 돈을 입증하지 못하면 은행 부채를 많이 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샀는데 이들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집을 산 사람들이 상당수가 고금리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집을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죠. 최근 아파트 전세 값이 먼저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뒤따라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서 2, 3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 말도 많습니다. 다시 2030 젊은 세대들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9.1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리 토평, 그리고 오산 세교, 용인 이동 등 전국 5개 지구에 8만 가구를 짓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앞당겨 발표했습니다. 신도시보다는 적지만 대단히 규모의 아파트 단지 발표를 한 겁니다. 애초에 예정된 내년 상반기보다 반년을 앞당긴 발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약속했죠.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270만 호 건설이 말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 집값 폭등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영끌로 집을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과 무너진 일자리 등 수많은 실정이 있지만 사실 집값 폭등이 가장 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수석에서 시작해서 정치실장까지 한 김수현이 문재인 정권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전체를 밟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번엔 예산안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방송에도 이 예산안을 제가 짚어드렸죠. 그 방송에 이어서 오늘 또 예산 심의 문제점을 제가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으로 민심을 사는 포퓰리즘과는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아주 경계를 하고 있죠.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 올해 본 예산보다 2.8%가 늘었습니다. 대부분 언론은요, 이런 엄청난 예산을 두고도 국가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에 20년 만에 최소 증가폭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의 예산에 비교해서 불과 2.8%만 늘었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고려하면 예산은 늘었지만 감액을 한 것과 다름없는 수치라고도 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데 비해서 훨씬 적은 2.8%만 증액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문재인 때 워낙 방만하게 예산을 짰던 탓에 2.8% 최소폭 증가라고 해도 여전히 아직도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껴 써야 될 곳이 많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5%는 돈을 절약할 곳이 보인다. 그러면 30조가 훨씬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야당은 예산을 더 늘리자고 합니다. 예컨대 문재인 때 만들어졌던 지역화폐 예산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걸 왜 깎아내냐? 늘려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 정부가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경기 불황 등으로 세입이 급감을 한 탓입니다. 돈이 그치지 않죠.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미중 경제 진정으로 글로벌 경기도 조금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 3대 세금 등이 제일 크게 줄어들었고 나머지 세금들도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60조 원 가량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축 예산을 짜지 않으면 이미 무너진 재정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재정 건전성 확보와 맞물려서 그나마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려면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의 역할이 실로 막중한 것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런데도 총선을 앞둔 지금 민원성 쪽지 예산이 아마도 난무할 겁니다. 특히 총선이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이 절대다수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넣어 총 지출 6% 이상 증액할 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걸 번연히 알면서도 6% 이상 증액을 하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그런데 지난번 35조 추경을 요구했던 이재명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긴축 기조를 비판하기 바쁩니다. 이재명은 지난번 국회에 와서 윤 대통령이 예산 시정 연설을 했던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우리 국가 채무는 작년 말 1067조가 되었죠. 그리고 올해 이미 1110조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긴축 기조이고 우리 국가는 문재인 때 완전히 비었습니다. 빚만 가득합니다. 이재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주장, 확장적 재정 정책, 국가 재정으로 이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서구에는 국가 채무가 GDP의 100%를 넘는 나라가 많다. 물론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130%를 넘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50%를 넘은 정도로 재정이 건전하다. 이런 이상한 지식에 이재명은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경제에 대한 관점과 위기 처방이 다른 데서 비롯된 충돌이라면서 서로 견해차를 존중하고 그 여야가 서로 견해차를 존중하고 한 발씩만 양보를 한다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변방의 화폐를 가진 나라, 외국에 가서 한국 돈으로 물건을 사보십시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변방의 화폐를 가진 나라는 재정을 더 파괴를 한다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다시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나라도
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 선진국 대일에 낙오를 했습니다. 총선을 겨냥해서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는 자가 그래서 매국노인 것입니다. 이번만은 예를 떠나 선심성 재정 확장 정책은 물론 지역 인기를 얻기 위한 이 쪽지 예산, 이것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자, 어제 삼성 합병 사건, 이 삼성그룹의 큰 회사 이 합병 사건, 그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 17일 금요일,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25-2부가 맡고 있는 이른바 삼성 합병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큰 회사들을 합병을 한 사건. 근데 그 합병이 법을 어겼다. 그래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삼성 합병을 통해 그룹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그리고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이 논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그리고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그리고 김신, 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삼병회계법인 임원 2명도 모두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그리고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적으로 주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삼성 합병 재판에 대해서는 이재용 회장을 기소할 때부터 과잉 수사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를 두고 많은 회계 전문가들은 분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10대 3의 표결로, 그리고 아주 일방적이죠. 이 10대 3의 표결로 이재용을 불기소하고 당장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검찰에게 권고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부당한 수사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은 또 이재용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구속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검찰은 이재용 회장을 기소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 재판을 해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통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 이번에 문재인 정권 때 고위 경찰관들이 독직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 때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하긴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의 경찰관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편에 있습니다. 이른바 사건 브로커 사건의 일부가 되었다는 의혹을 받던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5일 오전 전날 오후 실종 신고가 된 치안감으로 퇴직했던 김모 전 치안감이 경기 지역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전남 경찰청장을 지냈죠. 그리고 치안감에서 퇴직을 했는데 사건 브로커에 일부됐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브로커 수사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단연간 수사기관의 영향력을 행사한 성모라는 자를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성모는 경찰 고위직은 물론 검찰 인맥을 내세워서 수사와 인사청탁을 하거나 그냥 수사 여기도 청탁을 하고 또 인사청탁도 광범위하게 하고 그리고 지자체 입찰 공사 수주까지 관여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자산 그리고 코인 말입니다. 이 가상자산 사기범 등으로부터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고가의 외제차 등 무려 18억 5,4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범죄 금액이 18억 원을 넘습니다. 이걸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빙산의 일각이 이 정도이니 문자 그대로 대여급 브로커 사건입니다. 물밑에 잠겨있는 것은 엄청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성모를 구속한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이 성모란 자가 수사기관 로비를 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고 이 전현직 경찰,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계속 구속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받고 전남 지역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관 2명을 이미 입건하고 이 중에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방향은 인사청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청탁 이 2가지 방향입니다. 과거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취급한 광주 경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다음 소환 조사를 지금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성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무관을 또 구속했습니다. 경무관도 굉장히 높은 계급이죠. 해당 경무관은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취급한 서울청에서 수사부장을 거친 바 있어 이는 수사청탁 관련 수사입니다.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광주경찰청 전남경찰청 소속 이 승진자를 수사 대상에 올려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인사불허구 행위를 한 혐의로 전남청 경감퇴직자를 구속했습니다. 특히 인사청탁 수사 대상이 경감급 등으로 이들이 승진은 치안감급인 이 지방경찰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서 검찰 수사가 결국 전현직 치안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브로커가 돈을 받아서 자기가 어느 정도 먹고 그 치안감에게 갖다 주면 그렇게 인사발령이 났다 이 얘기입니다. 진짜 썩어 빠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의혹의 중심에 있던 전직 치안감 김모라는 자가 숨진 것입니다. 광주지검은 사망한 김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입건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검찰 측에서 김모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면서 사건 브로커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건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직 경무관 1명을 구속한 검찰은 전직 치안감 3명, 현직 치안감 1명과 하위 직급 경찰관 다수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안감이라면 군에서는 장군급이죠. 정말 말씀드린 대로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런데 이 썩은 곳이 어디 이곳뿐이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조금 안타깝지만 윤석열 정부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합참의장 후보자로 해군 출신 김명수가 발탁이 됐죠. 우리 군이 최고의 높은 자리, 현역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 그게 바로 합참의장입니다. 그 자리에 육군을 제치고 해군 출신인 김명수가 오른 건데, 그 김명수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날 주식 거래를 하고 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연히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신문도 사설에 많이 썼는데요. 중앙일보 사설과 한국일보 사설 두 개만 거론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 큰일 합참의장 후보자의 근무시간 주식 거래,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김명수가 최근 2년 동안 근무시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ETF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북한이 ICBM과 SLBM을 발사했을 때는 군 골프장을 이용해서 도마 위에 올랐다고 썼습니다. 그 사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별셋 계급장을 한 군인이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일보도 사설 합참의장 후보자도 근무 중 주식, 군기강 문제 없겠나 해서 해군 출신 김명수를 이례적으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에 지명한 윤석열 정부는 군기강 확립과 안보대책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그런 명분에 맞는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도 지금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군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정말 제 할 일을 잊은 것입니까?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한 날 주식 거래를 했을 정도로 이미 김명수는 공적인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자를 별을 하나 더 달아서 사성장군으로 만든 다음에 합참의장에 둔다면 그 아래 대한민국 국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명수는 주식 거래에 대해 작전 조치 요원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골프장 이용은 미사일 도발 전이나 상황 종료 이후였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할 말인가요? 그는 몰라서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 자신이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아니란 것을 알았다면 진작 물러났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인이 가져야 할 최후의 품격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